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50분에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시냐 묻기가 차마 어려운 오늘입니다. 증시 참여자분들이라면 오늘장 보면서 많이들 씁쓸해하고 계실 건데요. 포트 내에서 10%, 20% 손실 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면서도 그저 쓴웃음, 헛웃음밖에 지을 게 없네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참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참 많이들 올려주시는데요. 사실 어떤 누가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최선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겠죠. 옵션 만기일인 오늘 뉴욕 증시 급락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1,2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과연 오늘 포트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포트 들여다보면서 심도 깊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게 하는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시장 얘기에서 좀 시간을 저희가 많이 할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지수가 코스피가 낙폭 키웠네요. 3% 이상까지 하락합니다. 2,157포인트. 코스닥도 3.59% 급락이고요. 코스피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32개에 그칩니다. 코스닥도 6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너무하네요. 7일, 8일 연속해서 이 증시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낙폭 또한 상당합니다. 권 대리님. 네. 미국 증시 기술주 폭락 여파 받을 줄은 알았지만 우리는 그간 계속 하락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만큼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못지않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술주의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채권 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중국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혼재된 상황에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시장에 안 좋은 것들만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락폭이 더 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위안화 환율이 거의 7레벨대로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어저께 큰 하락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 차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정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이제 7,400 정도에 머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간 그 누적 3개월이라든지 2개월 정도의 그 누적 포지션을 보자면은 외국인이 거의 한 130만 주 가까이 푸드 옵션에 해지를 많이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정도 변동세 장세를 이어가다가 15일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MF가 경제 성장률을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8%로 이제 하향 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라든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기조들이 이어질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증시는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130선 코스피 기준으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 이제 하락 채널에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금화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권홍섭 대리님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도 오전장에 제가 뭐 다른 채널도 그렇고 저희 채널도 그렇고 열심히 돌려보다 보니까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이 시작이다. 이제 하락의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어렵네요. 우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했었던 PBR 한 배 단 뭐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깨고 내려갔고, 미국 차트로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 차트 보면 사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오네요.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 다우부터 볼까요? 다우는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듯 했지만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잖아요. 쌍봉. 지금 주봉 보고 계신데 쌍봉입니다. 그때 만들었었던 가격 돌파하지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추세가 연장되기 어렵다라고들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첫 하락. 우리가 국채금리 3%대 이 정도 하락을 한번 경험했어요. 이때죠. 우리 2월달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야, 고용지표 이렇게 많이 나오면 금리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3%를 돌파를 했었는데 그때 이만큼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들 볼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제가 러셀이라든지 러셀이선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어제 우리가 기술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미국에서? 빵 종목? 그렇죠. 빵 플러스라고 인덱스가 있어요. 빵 플러스가 어제 5.6%가 하락을 했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참 그런 생각들 했을 거예요. 야, 저거 아마존 주식 갖고 있었으면, 한 2년만 들고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맞아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뭐 항상 조금 제 방송할 때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18배고 대한민국의 밸류에이션은 8배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물론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분기에 17조 원을 법니다. 원래 1년에 17조 정도도 못 벌던 회사였어요. 반도체가 이렇게 이익의 80%를 내기 전까지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정도 밸류에이션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법도 한데 뭐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S&P 500의 밸류에이션 18배 이상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술주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하게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사는 이유는 그겁니다. 더 비싼 가격에 남한테 넘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아마존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마존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지기 전에 남한테 넘겨야지 라고 하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 계속 빠진다는 거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냐?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요. 4.2%? 대한민국이 지금 3%가 안 되는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4%의 성장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조정은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조정은 있어 왔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뭐 AI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이제 산업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이 정말 급락을 하지 않는 한, 물론 이제 급락했죠. 어제 800포인트 빠졌으면 급락한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김미진 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코스닥이 하루에 2%씩 2번 빠진 거랑 똑같다. 지금까지 나스닥 안 빠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제 마음은 조금 편한데, 그러면 또 우리는 미리 빠졌으니까 안 빠져야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조건이 뭐 나스닥이 뭐 5,000 뭐 이렇게 4,000 이렇게 가지 않는 한, 금융위기처럼 급락하지 않는 한
키 맞추기를 할 거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빠지고 미국 주식이 빠진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라고 한다면 싼 주식을 찾아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싼 주식 어디예요? 펀더멘털 좋고 오늘 경상수지 발표됐거든요. 8월 달 80억 불이 좋았죠. 또 넘었어요. 네. 엄청나게 이렇게 돈 잘 벌고 밸류에이션 싼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결국은 뭐 나라가 망하고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한 정상을 찾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분 다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채팅창에는 막 저의 믿음이 점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고 있어요 하면서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도 불안해요라는 분도 계시네요.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하시는지도 알겠고요. 제포트도 뭐 오늘 종목들의 하락률 보면 3%, 4% 정도입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화면을 이렇게 숨겨볼까요? 이렇게 살짝 뒤에 거 가리면 오늘은 3, 4% 뭐 시장 이 정도에 선전한다 할 수 있겠는데 요게 나와요. 삼성전자 8%, 와이솔, 메지온, 일진머티리얼즈, 두산인프라코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와이소라면 박앵커의 올백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고. 근데 포트에 있는 종목 모든 걸 쳐도 연관 검색어에 박앵커 올백이 떠요. 근데 와이솔에 어제 처음으로 제 실명이 나오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에. 박민영이 떴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 어떡하지?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물론 이걸 누르면 당연히 인지도상 박민영 탤런트가 나와요. 제가 이분한테 패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이름에 가지신 이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돌 던져서 맞은 사람 중에 한 명, 5명 중에 하나가 뭐 김이 박이고. 그렇죠. 박민영도 흔한 이름이고 엄청 많기 때문에 옛날 싸이월드에 검색하면 제 이름 엄청 막 20페이지까지 가고 이러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분한테 좀 죄송합니다. 와이솔 걱정이 되고요. 전반적인 포트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시라면 권 대리님이시라면 지금 포트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사실 앞서 이항영 위원님께서는 오전 내내 그러셨어요. 지금 이렇게 모두 매도할 때 굳이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지금 와이솔이 21% 손실인데 이래도 참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이제 대안될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많이 하락을 한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가격이 높아서 사지 못했던 종목들도 대거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목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급 분위기, 그러니까 코스닥의 수급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기술적 분석상 12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락이 멈춘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과대 납폭주를 찾아서 거기에서 대안으로 찾아서 종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화하기보다는 다른 그 과대 납폭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간 비싸서 사지 못했던 뭐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그 탄력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세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대거 지금 많이 밀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삼성전기라든지 실적 좋은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으로 지금 어닝 시즌에서는 한번 갈아타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와이솔을 매도하고 삼성전기를 가져고요. 와이솔도 과대 낙폭주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솔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그 다 대형주지 않습니까? 다 코스피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와이솔의 경우에는 이제 그
종목군 대비해서 굉장히 소형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대형주를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와이솔이 물론 이제 나쁘지 않은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대 납폭된 대형주를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팔고 다른 대안 있는 종목군으로 갈아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스럽네요. 박 차장님 어떠세요? 포트에 대한 전략을 박 차장님이 지금 현재 이 포트 들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덮고 안 보실 거예요? 일단 이제 시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여기서 더 빠지겠다 생각을 하면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오를 때 많이 오르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이제 살짝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이제 2012년도 올라올 때 차화정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에 올라온 거는 중소형주였어요. 2015년도에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버틸 거야 이건 아닌데 뭔가 액션을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러면 뭐 어떤 걸 팔아야 되느냐 뭐 항상 제일 많이 빠진 걸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뭐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성장주 뭐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 뭐 가치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안 빠지고 버틴 애들이 또 올라올 때 더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통신주 같은 그런 것들, 네.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통신주는 사실 방어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은 방어주 역할에서 좀 빠지고 있는 거고 다른 섹터의 업종들이 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지수는 올라도 내 포트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뭐 어디가 지금 좀 좋아질 것 같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변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주가 많이 빠졌는데 또 올라올 때 기술주가 많이 와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올해 2월, 3월처럼. 그런데 지금 시장이 빠졌는데 막 러셀 2000이 급락하고 중소형주가 빠지고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산업재나 이런 쪽이 올랐다? 그러면 또 시장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중 자체는 조금 줄여놓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계속 그쪽만 파고 있으면 다른 섹터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잡아도 사실 뭐 물론 이제 5% 뭐 10% 급등한 종목을 사지 않는 한 몇 프로 손해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민스럽네요. 박 차장님 오늘 그럼 종목 얘기 저희 하지 말까요? 두 분 준비해 주셨지만. 뭐 그래도 괜찮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로 저희가 이 시간을 모두 메꿔가야 될까요? 사실 종목이 의미가 있을까? 오늘 사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응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봐도 좋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은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주말마다 야구를 하는데 제가 이루수거든요. 공이 유격수 쪽으로 가면 이루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사회야구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고는 생각이 없어요. 네. 그쪽으로 가면 이루수나 포수는 1루 쪽으로 백업을 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더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서도 준비를 해놔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맞으면 손절도 못하고 정신도 없잖아요. 근데 미리 시나리오를 써놓으면 도움이 많이 좀 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럼 종목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하려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일단 앞으로에 대한 뭐 스토리를 그럼 짜볼까요? 권 대리님, 네. 오늘 뉴욕장이 또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락 쪽으로 먼저 가보죠. 추가 만약에 하락을 이제 열어놓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하락이 열리는 재료로서는 어떻게 보면 또 채권 금리가 더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장기화 조짐, 그러니까는 더 이상 정부와 그 중국 정부와 미국이 뭐 만나지 않겠다라는 뭐 거의 뭐 극단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 리스크로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미국 증시가 대거 하락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상 뭐 2130선을 이제 마지노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약간 좀 병합적으로 이제 좀 종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업종 차트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월봉 흐름을 이제 보면 이제 큰 그림에서, 큰 맥락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0선은 월봉 흐름상 60일선이고요. 그리고 하락 채널상 가장 하단에 있는 그러한 그 지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121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6개월 선행 지수를 마지노선까지 올 수 있는데, 그 폭이 이제 2000선까지, 1900에서 2000선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돼버린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또 다행인 게 뭐냐면, 연기금의 CIO가 그간 공석이었지만 10일 날 내정이 되면서 연기금의 지수 하락 방어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08년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모기지가 이제 부도가 나면서 전체적인 파생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된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환율 전쟁, 그리고 그 미국 기술주의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 필요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부분은 상당 부분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뭐 브렉시트라든지, 그리고 2011년에는 뭐 일본의 뭐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로 인해서 막 장중에는 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내일 미국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더 빠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매수 시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운동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식은 그런 맥락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다면, 만약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과 동시에 지수는 다시 정상적으로 갈 확률이 다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크루드 오일 사태를 좀 이제 주시를 하자면, 이란 제재, 뭐 그리고 이라크 제재, 뭐 후세인 뭐 해가지고 원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크루드 오일은 계속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펙이 뭐 생산량을 증산할 것이다, 감산할 것이다, 그런 이슈에서 계속적으로 크루드 오일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상승했던 것을 다 반납을 하고, 그리고 하단을 지지하면서 올라온 게 지금 현재 75달러, 76달러 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현재 세계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금융위기 수준의 지금 뭐 재정난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나스닥이나 다우가 급락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현금을 챙긴다는 걸 추매를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승 후 하락하는 건 뭐 이해가 되겠는데, 대한민국은 미처 올라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니까 답답하다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심각하네요. 니케이 225 지수가 3.8% 급락이고요. 상해 종합 지수 3.76%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항센 만만치 않고요. 코스피 3.4%, 코스닥은 낙폭 더 키웠습니다. 4%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있고요. 박 차장님께도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봐야겠죠. 환율도 보면 심상치 않아요. 1140원대 이상으로 뛰어 올랐고요. 일각에서는 1150원 넘어가면 2200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해봤는데, 뭐 1150 가기도 전에 지금 2152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환율도 좀 살짝 봐주세요. 일단 진짜 위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게 체크가 가능해요? 뭐 EMBI 스프레드, 빅스 이런 위험 지표들을 많이 개량화 해놨잖아요. 음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EMBI 스프레드도 이제 이머징 시장의 위험을 측정하는 건데 과거 올 초라든지 아니면 2015년도 이럴 때 리스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올라와 있지 않고요. 빅스 지표를 보더라도 올해 2월 달에 빅스 지표가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에서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 미국이 한 번 빠졌다라고 해서 신흥시장이 너무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한번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과도하게 지금 반영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 또 빠지면서 빅스가 또 급등을 하면서 50을 넘어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뭐 미국도 진화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1140원대 진입을 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보는 코스피는 달러 환산 코스피거든요. 외국인들이 볼 때 이제 원화로 환산하지 않잖아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이제 중요한 지지선은 오늘 환율 계산 안 하고도 이제 다 깨졌죠. 다 네. 깨졌는데 지금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의 주가는 훨씬 더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낮다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제가 아는 한 제 상식선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은 대한민국의 수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신을 차리면 1140원대 환율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 여기가 아니었나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출주 입장에서는 어떻죠? 좋죠. 그렇죠. 뭐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IMF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첫 번째는 국민성, 금모으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죠?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형주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1140원대 작년 대비해서 6, 70원 많게는 80원대까지 지금 환율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수출 경쟁력 지금 수출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요. 수출 안 줄었어요. 수출이 이제 9월 달에 문제가 된 거는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출 증가율이 왜 떨어졌냐면 추석 때문에 작년 이제 수출이 작년에는 10월 달에 있었고 이번 달에 9월에 있었기 때문인데 10월 달에 수출 어떻게 될까요? 늘겠죠. 당연히 YOY로 작년에 열흘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같은 데 파업도 없었고요. 수출이 늘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뭐예요? 교환 비율이잖아요.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인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겠죠.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주식이 빠지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금리가 벌어져서 외국인이 팔고 그런데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은 쪽에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돈을 잘 벌고 있는 나라를 팔고 나간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이머징 시장의 비중을 줄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외국의 매도 오늘 만기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환율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어저께 빠졌거든요.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마 리스크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인데 리스크가 안정이 되면 글쎄요. 다시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원화 조심스럽게 같은 해봅니다. 경우는 위안화랑 동조화 현상이 짙잖아요. 위안화 약세 움직임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함께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위안화와 굉장히 동조화되고 있고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사실 뭐 너무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중국의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무역 분쟁에서 위안화를 강세로 끌어내릴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거든요.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그들이 수입을 많이 하고 미국의 물건을 수입을 많이 하고 예전에 프라자 합의 때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반론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위안화의 지위는 예전에 엔화 같은 그런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줄 수만 있을 만한 기축통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강세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환이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통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결국은 수출이 좋은 국가들, 그다음에 무역 전쟁이 좀 어떻게 되면 좀 완화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서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위안화도 지금 뭐 거의 7에 가까운 상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거는 정말 큰 위기를 상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야겠죠. 그러네요.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까지 낙폭을 키우고 어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권부터 40위권 내에서 오르는 종목이 없네요.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클릭을 했더니요. 화면 보여주실까요? 혹시 가능하신가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올라가는 쪽에서 인버스 붙어 있는 거 다 올라갑니다, 오늘장. 일부 뭐 간간히 종목들이 눈에 띄기는 하죠. 샘표나 롯데지주 우선주, 네, 원유, 인버스, 네, 다 이런 쪽이 올라서고 있는데요. 다시 관심이 물론 저희 일전에 그런 얘기했죠. 인버스에 차라리 하락에 베팅을 해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화면 방송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이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권 대리님, 네. 인버스 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대안이, 그러니까 해지가 여태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해지라고 하기에는 뭐 결국에는 인버스, 뭐 ETF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ELW도 이제 간간이 있고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제 뭐 파생 쪽으로 더 이제 휩쓸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최근의 하락장 그리고 만만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인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파생 시장을 또 들여다보면 뭐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 방송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매수 시점에서만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반면에 저희도 이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주식이 하락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같은 지금 현재 몇 개 증권사에서는 공매도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뭐 매수 시향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공매도 뭐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인버스를 투입을 해서 또 인버스의 호가 전략이라든지 뭐 LP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종목군 외에도 이렇게 인버스로,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버스 돈 안 돼라는 글도 올라오는데요. 현금이 왕입니다라는 글도 있고요. 솔깃하네요, 사실. 박 차장님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셨는데요. 뭐 긍정의 의미세요? 아니면 그냥 리액션이셨어요? 네, 그냥 리액션이었어요. 인버스 쪽은 박 차장님은 생각이 없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을 굉장히 과신하죠. 거의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땐 올라가는 거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떨어질 땐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못 맞추면서 떨어지는 것도 맞추겠다? 그거는 굉장한 오만이고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 3종목 정도는 올라가는 걸로 배팅을 하고 2개 정도는 그렇게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지 차원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파생 이제 숏이라는 게
파생 상품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건데 투기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본다면 투기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까지 가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그러면 해지 전략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찬성인데 내가 인버스로 수익을 내보겠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지 전략으로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4종목 사놓고 한 종목을 인버스를 산다? 이건 해지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비중 맞춰서 뭐 선물을 한 계약 매도한다든지, 내가 코스피 200을 샀으면 선물을 한 계약 매도하는 거지. 내가 삼성전자, 메지온 이런 거 사놓고 지수랑 관계도 없는데 선물을 매도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해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알려주세요. 글쎄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반대되는 포지션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해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맞지 않다. 그렇게 봐야죠.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인버스를 하는 거는 좀 반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율을 좀 늘려놓고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쪽을 따라 붙자.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상적으로는 이제 빠질 때 인버스 딱 사놓고 또 올라갔을 때는 또 레버리지 사놓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하면 제 참- 머릿속에는 제가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뜻대로 잘 안 그러면 돼요.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현실이 네. 항상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너무 이제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이제 과다하게 대부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엇박자를 탈 가능성이 높아요. 엇박자를 한번 타면 헤어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지수 빠진 것만큼 조금 더 빠졌나요? 지수 빠진 것보다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때 분명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데 엇박자를 한번 타서 지수가 10% 빠졌는데 내 포트가 20% 빠졌다? 그러면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을 더 타서 거기서 좀 더 빠지면 이제 더 헤어나올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많이 이제 실패하는 경험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포트에서 방향을 잡는다면 뭐 전략 매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포트에 대한 비중 조정 권한을 권 대리님께 드릴까요? 싫으신가요? 거절은 거절합니다. 제가 그냥 조언은 네.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언제나 결정은 예. 제 손가락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박앵커님이 가장 또 부담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좀 현금화 비중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과대 납폭된 와이소를 일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뭐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다 거의 한 10% 이상 손실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와이소를 가장 정리를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일부 종목들도 한 30% 정도 정리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하시는 것이 만약에 현금을 보유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렇고 만약에 또 이제 현금 비중을 좀 줄이기 조금 만약에 종목별로 30% 줄이기 어렵다고 하시면 아예 그냥 손절매를 치고 종목을 한 두세 개 정도로만 가지고 있다가 장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그때쯤 새롭게 편입을 해보는 것도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목을 더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을요. 그러면 권 대리님께서는 손절을 한다면 지금 와이솔로 네, 그렇습니다. 네. 박 차장님도 가장 많이 빠진 와이솔 해보자라고 분명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동일 비중으로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뭔지 모르니까 다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동일 비중으로 뭐 20%씩 30%씩 줄여놓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때 방향성 정해지면 뭐 한쪽에 뭐 싫든지 올라가는 종목을 사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제일 많이 빠진 와이솔이 또 올라오면 또 멘붕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잘라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줌 넣기 어렵죠 지금.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주문은 어려운데 그에 대한 결정을 좀 내리고는 말씀이라도 언급드리고 제가 방송 이후에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스럽네요. 조금씩 덜어낸다? 너무 고민됩니다. 잠시 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간이네요. 오늘 와이솔에 대해서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이후에 제 시간에 알아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언급은 드리고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단한 시간 보내셨어요. 종목 준비해 주셨을 텐데 그것도 다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